꿈을 품고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따라 대도시로 온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길 희망했죠. 하지만 운명은 무정하게도 그녀를 깊은 심연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죠. 현장에는 이렇다 할 단서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수사는 미궁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진실이 드러났을 때 범인의 정체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인물이었습니다.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2015년 1월 24일 오전 10시가 넘은 시각, 오사카 히가시스 미요시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동료이자 의료사회복지사인 시로타 히카루가 제 시간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알렸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시로타는 평소 근무 시간보다 45분이나 일찍 출근할 정도로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이유 없이 결근할 리 없다고 생각하여 집으로 찾아갔지만 오랫동안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죠. 신고를 받은 히가시스 미요시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즉시 시로타가 사는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의 협조를 얻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시로타 히카루가 옷을 입은 채 욕조 물속에 엎드려 있었고 이미 생명 반응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시로타의 목에서 선명한 교살 흔적을 발견했고 그 특징으로 보아 흉기가 가죽 허리띠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주방에 있었죠. 현장의 전자레인지 안에서 타버린 휴대전화 한 대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고의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의해 타버린 휴대전화는 데이터 복구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집안은 누군가 뒤진 흔적이 없었고 경찰은 범행 도구인 허리띠나 다른 유력한 단서를 현장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오사카부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시로타의 교우 관계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7시 45분경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키가 큰 남자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약 1시간 정도 머무른 뒤 들어올 때와는 다른 갈색 재킷으로 갈아입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죠. 행동 하나하나가 매우 수상했습니다. 이 영상과 시로타의 교우 관계를 대조한 경찰은 곧 한 명의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 그는 당시 26세의 미즈우치 타카시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즈우치가 아베노 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 순사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사건 당일 저녁 경찰은 미즈우치를 소환했고 다음 날인 25일 그를 정식으로 체포했습니다. 처음에 미즈우치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죠. 하지만 경찰은 그가 근무하는 아베노 경찰서 검도 도장에 쓰레기통에서 범행 도구인 가죽 허리띠를 찾아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미즈우치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죠. 피해자 시로타 히카루는 인구가 4,000명 정도에 불과한 야마가타현 니시카와 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명산 중 하나인 갓산에 인접해 있으며 자연경관과 등산, 스키,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시로타는 세 자매 중 막내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구를 시작해 고등학교 때는 학교 대표로 전 일본 고교 배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만큼 활발했습니다. 14살 때 할머니가 암에 걸려 투병하다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를 간병하면서 시로타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병마와 싸우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녀는 센다이시에 있는 도호쿠 복지대학에 입학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2011년 대학교 1학년이던 그녀에게 또다시 시련이 닥쳤습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센다이와 야마가타를 오가며 어머니를 간호했지만 불행히도 그해 5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장례식 날 시로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참으며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엄마,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 아이를 안아보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참석자들은 오열하는 시로타의 모습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하는 일을 하겠다는 목표를 더욱 굳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시로타는 미즈우치 타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그를 미즈 씨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경찰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기뻐했고 가족들 역시 그녀가 낯선 오사카로 갈 때 믿음직한 경찰 남자친구가 있어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즈우치 타카시는 1988년 오사카부 야오시 출신으로 킨키 대학 부속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학교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명문고였죠.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 대신 바로 사회로 나와 오사카부 경찰이 되었습니다. 겉보기엔 안정적이고 체면 있는 직업이었고 아버지와 남동생도 경찰관인 겉으로는 정직하고 영광스러운 경찰 집안이었습니다. 미즈우치는 어릴 때부터 검도를 수련해 일반인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인 5단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은 그를 예의 바르고 정의감이 넘치며 아버지 같은 경찰이 되고 싶어 했던 아이로 기억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검도 실력으로 경찰에 채용된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경찰서 내에서도 실력이 출중했죠. 2013년 4월 1일 갓 순사장으로 승진한 미즈우치는 미야기현 센다이 경찰서로 임시 파견을 가게 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였죠. 같은 달 28일 미즈우치는 센다이시에서 열린 미팅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대학 3학년이던 시로타를 만났죠. 키 183cm, 체중 89kg의 건장한 체격에 잘생긴 외모, 그리고 재해지원 경찰관이라는 직업까지 가진 미즈우치는 단연 주목받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시로타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지만 처음에 시로타는 그가 너무 능숙하고 가벼워 보여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미즈우치는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게 다가갔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며 시로타의 경계심을 허물었습니다. 시로타는 그가 겉보기와 달리 세심하고 다정하다고 믿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죠. 하지만 달콤한 시간은 처음 반년뿐이었습니다. 시로타는 꿈에도 몰랐지만 미즈우치에게는 오사카에 이미 약혼녀가 있었고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었죠. 미즈우치에게 시로타는 센다이 파견 기간 동안의 심심풀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시로타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고 만남이 뜸해지거나 약속이 취소되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가족들과 통화할 때면 늘 기쁘게 경찰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죠. 2014년 4월 미즈우치는 파견 임무를 마치고 오사카 아베노 경찰서로 복귀했습니다. 시로타 역시 암투병 가족을 돌봤던 경험을 살려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2014년 5월 오사카 히가시스 미요시구에 있는 암치료센터에 채용되어 오사카로 이사했습니다. 시로타가 사는 히가시스 미요시구와 미즈우치가 근무하는 아베노구는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시로타가 오사카에 온 뒤 2달 동안 미즈우치는 한 번도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온갖 핑계를 대며 피했고 집 주소를 물으면 부모님과 산다며 네야가와시에 있는 실제 주소를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약혼녀와 네야가와시에서 동거 중이었기에 시로타를 집에 들일 수 없었죠. 2014년 6월의 어느 밤 선배들과 술을 마시다 막차를 놓친 미즈우치가 충동적으로 시로타의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시로타는 문 앞에 서 있는 그를 보고 뛸 듯이 기뻐했죠. 하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일이었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2달 뒤인 8월, 미즈우치는 약혼녀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시로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점차 차가워지는 태도에 불안감을 느낀 시로타는 2014년 10월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미즈우치는 너 나 좋아하잖아.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라며 차갑게 대꾸했고 그 한마디에 시로타의 마음은 무너져 이별을 철회했습니다. 이후에도 시로타는 2번이나 더 이별을 고했지만 미즈우치는 그때마다 감정을 핑계로 거절하며 관계를 질질 끌었습니다. 시로타는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죠. 2015년 새해 미즈우치가 드물게 시로타를 술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동료들도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시로타는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 믿으며 기뻐했고 동료들과 연락처도 교환했죠. 하지만 며칠 뒤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로타가 우연히 미즈우치 동료의 SNS를 보다가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진 속에는 턱시도를 입은 미즈우치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배경은 결혼식장이었습니다. 미즈우치가 하객들에게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모든 사람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시로타는 그제야 그가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 만나주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휩싸인 시로타는 SNS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는 사람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은 미즈우치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는 농담조로 답글을 달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소문에 따르면 그는 결혼 전후로 무려 7명의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로타는 그중 한 명일 뿐이었죠. 1월 21일 시로타는 SNS에 널 사회적으로 제재받게 하겠다라는 분노 어린 글을 남겼습니다. 순종적이던 그녀가 처음으로 보인 강력한 결심이었죠. 이 글을 본 미즈우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월 24일 오전 7시 45분 그는 시로타의 아파트로 찾아갔죠. 이별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로타는 왜 감정을 가지고 장난쳤냐며 따졌고 이 사실을 아내와 경찰에 알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공포와 분노에 사로잡힌 미즈우치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가죽 허리띠로 시로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입막음을 시도했죠. 살해 후 그는 용의주도하게 움직였습니다. 시로타의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통화 기록을 완전히 파괴했고 현장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경찰들이 감식할 때 쓰는 신발 덮개를 착용했습니다. 모든 처리가 끝난 오전 9시 30분경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베노 경찰서로 복귀해 도장에서 검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전 범행에 쓴 허리띠를 도장 쓰레기통에 버렸죠.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건 후 경찰의 대응은 유족들에게 2차 가해나 다름없었습니다. 2월 5일 유족들은 유품 정리를 위해 오사카에 왔다가 아베노 경찰서장의 면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약속 장소는 히가지스미요시 경찰서였고 시간은 이상하게도 밤 10시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베노 경찰서장 아이가 테치야와 지역과 과장이 참석했고 유족 측에서는 시로타의 아버지와 언니가 참석했습니다. 서장 아이가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미즈우치처럼 결혼해서 행복의 절정에 있는 녀석이 왜 이런 성가신 일에 휘말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사건을 고작 성가신 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아버지가 항의하자 서장은 그게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라며 냉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심지어 서장은 자신들의 상급기관을 언급할 때 자기 조직 내에서나 쓰는 경어를 사용했고 회사의 사장인 나도 이런 말을 듣는다라며 자신을 사장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경찰 조직이 민간의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아버지가 사과를 하려면 서장인 당신이 직접 찾아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따지자 서장은 수사 일과에서 막아서 못 갔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언니가 우리가 오사카에 오지 않았으면 언제 만날 생각이었냐라고 묻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생각해 본 적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부하의 범죄로 자신도 피해를 보았다는 듯한 서장의 태도에 유족들은 분노했고 오사카부 경찰 역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2월 13일 오사카부 경찰 감찰관은 미즈우치 타카시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죠. 미즈우치는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미즈우치는 시로타가 폭로하겠다고 위협하자 공포심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결혼 전후로 7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이 사실이 들통나 가정과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즈우치는 시로타가 진짜 연인이 아니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끝날 관계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그가 범행 전 허리띠를 미리 준비했고 흔적이 남지 않는 교사를 택했으며 시신을 욕조에 넣어 사망시각 추정을 방해하고 전자레인지로 증거를 인멸한 점, CCTV를 의식해 마스크를 쓰고 옷을 갈아입은 점 등을 들어 철저한 계획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10월 1일 양형 단계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저항했음에도 멈추지 않았다라며 잔혹성을 강조했죠. 반면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며 이미 파면되어 사회적 지위를 잃은 것 자체가 큰 처벌이라며 징역 14년을 요청했습니다. 재판 마지막에 미즈우치는 일어나 유족을 향해 깊이 고개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히카루 씨의 생명을 뺏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10월 6일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한 사람의 존귀한 목숨을 앗아간 대가치고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가족이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의 무게에 비하면 턱없이 가볍게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건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민중의 지팡이가 가장 잔혹한 흉기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을 그저 조직의 성가신 일 취급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경찰의 태도는 씁쓸함을 넘어 깊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병든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사회복지사를 꿈꿨던 23살의 꽃다운 청춘 시로타 히카루. 그녀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끝내 안전한 이별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오겠지만 그녀의 시간은 영원히 2015년에 멈춰 있습니다. 부디 하늘에 있는 어머니 곁에서는 고통 없이 못다 핀 꿈을 마음껏 펼치며 편안히 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